죽고 싶어! 아유,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구만. 살벌하게 대립하는 세 사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이바람 씨 부부. 오늘 등산 모임 있었지. 아우 바보. 아우. 야. 당신 또 어디가? 또 그놈의 모임이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남들은 이 나이 되면은 해외여행이다 부부 동반 모임에 재밌게 사는데 우린 이게 뭐야?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서 이러는 거야? 아내 나상심 씨가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걸 이토록 질색하는 사정이 있었으니 5년 전 이바람 씨의 외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남편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본 상심 씨.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블랙박스, 도청장치와 휴대폰 통화 기록은 물론 몰래 남편의 뒤를 밟으며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여기 바람 피운 증거들 다 있으니까 당신 빼도 박도 못해.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숨이 막혀서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사니까 이혼해!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를 하는 이바람 씨. 나상심 씨는 분을 참지 못합니다. 다음 날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간 나상심 씨. 당신이구나 이 바람이랑 바람 나는 게.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아주 그냥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고도 뻔뻔하게 아주. 진짜 누구세요? 아 진짜. 자꾸 이러시면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예요. 우리 봉주. 아이씨, 당신 미쳤어! 폭행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 당신 형사처벌 받아. 오히려 나상심 씨를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바람 씨.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 뭔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응이 너무 과격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교수님, 이게 아까 저희가 그래프도 봤지만 오래 살수록 외도로 인한 갈등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저 장면을 보니까 저도 눈에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2030들이 이혼을 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성격 차이도 많고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놀랍게 40, 50, 60, 70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엔 외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또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나이 들어가면서 연식이 오래돼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서로에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를 냉대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냥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제일 먼저는 심리적인 공허감이 생기죠. 거기다가 굉장히 외롭고도 쓸쓸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놀라울 정도로 속도감 있게 상대에게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근데 속도감 있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나는 그렇게 내 공허감을 채울 줄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씻을 수 없는 생애 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다, 정신적 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정신적 외상이 외도로부터 발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할 정도다 높은 수준의 수치감이 발생하고요. 이 수치감이 반복적으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서 내 안쪽이 마치 압력솥처럼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될 경우에는 생애 트라우마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내가 다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일련의 비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화면에서 본 사례는 지금 남편이 분명히 바람을 피고 잘못을 했는데 이혼을 먼저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인정 안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죠. 미국 같으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쉽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려면 아내가 잘못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남편이 잘못을 했잖아. 이렇게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별거가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 아내도 5기로 이제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혼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귀 낀 남편 주장 한번 따져봅시다. 핵심을 좀 살펴볼게요. 띄워주시죠.
먼저 남편을 뒷조사한 아내는 개인정보 침해죄 그리고 사생활 침해죄일까?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X.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같이 살면서 뭐 휴대폰도 좀 볼 수도 있고, 블랙박스도 좀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이런 거 가지고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X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옵니다. 이거 죄가 됩니다. 왜냐면 그냥 휴대폰이 이렇게 X 드셨어요. 예. X네, 마음이. 마음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슬쩍슬쩍 보긴 합니다. 남편님 미안합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이렇게 비번이 풀린 채 휴대전화가 있으면 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봐야지 하고 이렇게 풀어서 이제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거. 뭐 이게 도청장치 하는 거. 이거는 도청장치까지.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이승현 아나운서도 아주 떳떳하게 막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 변호사님, 이거 남편 뒷조사를 한 이 아내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휴대폰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로 이렇게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망에 침입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풀어서 들어가서 뭐 정보를 캐내는 거, 핸드폰 내에 있는 정보를 다운받거나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는 정보통신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이제 그 녹화된 영상을 내가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는 위반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도청 장치를 네네. 설치하는 거, 녹음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 그게 이제 내 집이나 내 소유의 집이나 내 차라 하더라도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이 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송하다가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내의 이런 외도를 의심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남편에게 실제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이혼 소송할 때 보면 막 그 뭐 증거를 막 싹 다 모아가지고 막 제출하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결혼도 안 해보신 상국 씨가 어떻게 이런 걸 잘하시지? 네. 또 모르는 일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불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모으는 이런 그 증거들은 만약에 징역을 사나요? 어떻게 되는 사실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처벌을 할 때 그런 정상이 참작이 돼서 뭐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실형에 집행유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상담 오면은 의외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부정행위를 하는 분들은 증거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흘리는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의외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수집 증거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불법으로 증거한 증거가 그러면은 이혼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근데 형사 사건은 이제 그 엄격하게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지만 나머지 민사와 가사는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상국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을 좀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흘리는 정보들 위주로 좀 수집을 해라. 두 번째 팩트 체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은 건 폭행죄다.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너무 분해가지고 내연녀를 만나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럼 뭐 누구나 폭행죄라고 이제 그럼요. 예상되겠죠.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이제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을 뿌린다. 맞아요. 네, 이건 네. 어떨까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물은 안 그렇지 다치지 않을까요? 않나요? 그럼요. 뭐 어디가 뭐 까지는 것도 아니고 아프진 않으니까? 나는 안 것도 아니고 다쳐도 유형력의 행사는 다 폭행죄가 돼요. 자, 너무 화가 나서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것만 가지고 될까요? 그거는 사랑일 것 같아요. 피냐 잡고 흔들어야 되나요? 잡아도 폭행이 되고요. 잡고서 뽑으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해죄로 가중처벌돼요. 상해죄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연녀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만나서 그냥 말로 혼내는 건 되는데 손을 대는 순간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드라마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드라마들이 찾아가면 물 뿌리고 뺨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는 장면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 화가 났을 때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서 몸을 모범
사례? 통일되지 않는 거 이렇게 대화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흘리는 증거를 채집하는 이런 드라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세 번째 팩트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연녀에게 따지고 주위에 불륜을 말리는 거. 이거 명예훼손죄일까인데요. 우리 무엇이든 배심원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저는 오십반 들어주세요. 아니다. 네. 아니 그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 바람을 말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명예가 없다? 애초에 없어. 아하. X입니다. 이승현 저는. 아나운서. 아니 심적으로는 저도 X지만 이게 지금 앞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봤을 때 이게 둘이 있으면 몰라도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뭐 올리고 이러는 건 안 돼요.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문제 있다.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자, 정답은 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이제 사법고시 붙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이제 뭐 식사하러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계속해서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 내용 보니까 무슨 연수생 뭐 나와라 뭐 이렇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고시 뒷바라지 오래 했는데 이 남성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다른 여성을 만나서 돈이 많은 여성을 만나서 이제 연애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분해서 네. 어떻게 하느냐? 자, 상간녀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되는데 집으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집에 보통 없잖아요. 그러면 네. 직장에다 보낼 수 있어요. 직장으로. 그러면 직장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고 또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직장에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에다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글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지 말고 소장을 보내라. 맞습니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괜히 내가 벌 주려고 하다가 범법자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